예, 반갑습니다. 자, 건강한 얼굴 다시 뵙는데 박수 한번 치시죠. 건강. 아, 오늘 그 일정 소개드리기 전에 다음 달이 여름 휴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충분히 하실 말씀들을 좀 나누시고 건강에 보내시고 자, 이의령 회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방학을 앞두고 이번에 길게 해주세요. 다음 달은 즐거운 방학이죠? 네라고요? 이제 결석하지 않으실 거죠? 방학하고 나서? 예. 네,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내려주세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 네. 예, 지금 뭐 의료 뭐 분쟁이라고도 하고 대란이라고도 하고 개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빨리 잘 풀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도 복잡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도 좋은 지혜를 많이 주변에 이렇게 나눠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일정은 오늘은 조그 대연수가 소개를 다시 드리고요. 베트남과 과거 치유력에 대해서 다음 달 여름방학 8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인류의 미래 이것이 점점 이제 확산되고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데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시대 그리고 어느 분야든지 적용해야 되는 시대인데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워낙 이 분야에 또 막강한 역량이 있는 분이라서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 9월 추석 그리고 10월 이승만 대통령과 아데노스의 리더십 김황식 전 국무총리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11월 안정해져 있고 12월 방학 그리고 내년도 지금 보면은 1월, 2월, 3월, 4월, 8월, 10일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뭐냐면 좋은 현상 정말 어디서 들어봤더니 또 만나봤더니 또는 뭘 체크해봤더니 정말 이거 듣고 싶다는 게 있으면 아무 때나 회원들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해서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나오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연사 선정입니다. 그래서 연사 선정은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더 좋은 분을 모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베트남과 과거는 그 취력에 대입으로 서울대학교 협력 조수철 명예교수님, 학력은 서울대 의대, 경력
보시죠. 서울대학교 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교수, 미국의 대교원 교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또 있고 서울 해바라기 여성안센터 소장, 한국아동협회 회장,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저서 보시면 여기 좋은 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음악, 예술 이게 얼마나 위대한가도 알지만 이렇게 융복합적으로 접근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귀한 자리 같은데요.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 낯가리가 참 심한 편인데요. 마침 오늘 오니까 민은기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 제목을 베트남 방송이라고 했는데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이 박시학 교수께서 전해주신 제목입니다. 또 아마 참고로 여러분 아마 정말 안 믿으시겠지만 박시학 교수하고 제가 대학 동기생입니다. 그래서 1967년도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57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친구로 있는 그런 관계인데요. 항상 이제 제가 박 교수의 신세를 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넘기죠? 이게 밑으로가 넘기시는 거고 위로가 전. 예. 네, 되게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나서 좀 명료스러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음악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르실 것 같은데 베토벤과 바흐는 이 두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같이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지 좀 걱정스러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박재홍 교수는 정해준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소아정신과를 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한 선생님입니다. 처음에 하신 분이 홍강희 교수 제3비 감독 계셨고 1979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되고 제가 이제 홍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고 두 번째로 했는데 제가 세 부분은 홍강희 교수님은 정신사회 쪽이고 저는 양파 쪽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서 88년까지 미국 베일리 대학에서 연수를 했고 이때만 해도 소아정신과 전체로는 양육의 연구가 아주 시작한 단계에서 처음이었고요. 미국서도 이제 막 갓 시작하는 이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입을 하고 틀을 잡고 지금 이제 음악들이 거의 최고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조합 베토벤하고 있는데요. 제 1차적인 관심은 베토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쓰고 그랬죠. 베토벤 협회에서 제가 이제 그때 정진우 회장님, 신수정 선생님 이런 분들이 했는데 같이 하면서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학술은 저보고 좀 받는다고 해서 제가 학술에 있었고요. 그거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고 책을 썼습니다. 바그나와 관계는 바그협회에서 저한테 연락을 왔습니다. 여기 와서 베토벤 얘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몇 차례 강의를 했더니 거기서 회장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2011년부터 13년까지 회장을 맡으면서 제가 주로 맡아 있는 동안에 한 게 이제 베토벤과 바그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년 동안 하다가 이제 조금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모차르트에 대한 책을
번역을 했고요. 이 베토벤에 대한 책을 좌측에 있는 게 2002년도에 썼고 2007년도에 우측에 있는 베토벤 거룩한 물리에 대하여.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책은 이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 이견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오른쪽 책은 이제 제가 베토벤 음악에 대한 제가 여러 해석을 좀 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또 소아정치과를 하니까 이곳저곳에서 아동용 책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동용 책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음악에 대한, 이건 이제 인간과 음악하고의 관계입니다. 이 상당히 심각한 관계가 있는데 오늘 엄청 열했고, 요건 제가 이제 바그너협회 회장을 끝내면서 2013년도에 끝을 했는데 2020년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아니었으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베토벤 페스티벌이 있었을 텐데 그건 저희 취소가 될 뻔했을 텐데, 그런데 제가 2020년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계획을 해서 2020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날 선대주공에서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베토벤하고 바흐너 관계가 관계에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이제 출생부터 두 사람 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사람인데요. 관계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의 역사가 이제 되게 바로 저렇게 들어오는데 베토벤하고 바흐너하고의 나이 차이는 되게 그렇게 됩니다. 베토벤이 1770년, 1827년, 바흐너가 1813년에서 1883년. 그러니까 베토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바흐너는 14살 때 청소년 시절에 바흐너가 태어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물론 그걸 만난 적은 없죠. 그래서 바흐너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1812년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러시아에서 쫓겨난 그런 해죠. 베토벤 교향을 쓰고 발전을 쓰고 우측에 있는 이 마스크는 라이브 마스크입니다. 베토벤 라이브 42세 때의 베토벤의 모습이에요. 베토벤 살아있을 때도 이제 유명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모습을 남겨놓으려고 시도를 많이 했죠. 이런 라이브 마스크도 만들고 추상화도 많이 그려졌습니다. 1813년에 바흐너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경찰서 서기였는데 9번째 아이로 태어나고 그때 이제 베토벤은 웰링턴 빅토리 이런 곡을 씁니다. 이게 음악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하는데 그때 그 분위기를 타고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그런.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에서 쫓겨오면서 라이프치히로 퇴화를 하게 됩니다. 라이프치히가 바흐너 고향이었죠. 그러니까 인구가 한 3만 2천 정도 되는데 군대가 연합군하고 프랑스군하고가 전쟁이 붙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60만 명에 집결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바흐너가 태어나게 됩니다. 어머님, 아버지는 1813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집에서 살고 있던 가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재혼을 하게 되고 드레스덴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토벤은 변호소나타 휘델리오스를 작곡하는데 이 휘델리오스도 바흐너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나중에 바흐너가 작곡할 때마다 자기는 모델을 휘델리오였다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1815년에 동생이 바흐너에 재혼하고 나서 2월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바흐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그 가열한 사람하고 불륜의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흐너 어머니가 태어나고 베토벤 동생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제 치료한 재판이 계속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체로소나타 사업을 작곡합니다. 그래서 1816년부터 베토벤이 182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가 이제 베토벤 음악은 이제 마지막 제3기가 되는데요. 이때 베토벤 음악 특성은 마음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외적인 어떤 그런 음악적인 규칙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서 베토벤 자기의 마음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법이 되고 규칙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베토벤은 바르크에 있는 다시 바르크로 돌아가서 바흐 인델에 대한 그 점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흐는 어린 시절이지만 베토벤은 40대 말에서 50대 초까지 해서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끝입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는 피아노 음악 역사에서 신약 성서라는 별명이 붙어있죠. 바하의 평균율이 구약 성서에 해당이 되는 그런 표현을 듣고 있습니다. 1821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촌이 키우게 되는데 이분이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문학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극작술이나 그때 시를 대한 그런 공부를 많이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베버라는 낭만주의를 요한 음악가죠. 그 사람이 삼촌하고 좀 가까웠거든요. 가야하고 친하고 이래서 이제 종종 방문을 해서 만날 기회가 몇 차례 있었고 1821년에 베버라 사람이 마탄의 사수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음악사에서는 이 곡부터 낭만주의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낭만주의를 여러 사람을 할 수가 있죠. 나폴레옹이 1921년에 위안으로 세태를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년에 베토벤 교향 9번. 제가 이제 이 곡이 바그너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요. 이 곡이 아마 바그너 일생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바그너 쓴 글을 보면 9번 교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곡입니다. 1825년에 바그너가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아마 특별히 그 피아노 재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후기 향하사주곡을 작곡을 합니다. 1826년에 베버가 런던에 연주회 갔다가 런던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큰 누나 시집을 하는 걸 계기로 해서 프라하로 있었던 거예요. 베토벤 56세 마지막 14번, 16번 현악사주 16번 이게 이제 베토벤으로 마지막 곡이 됩니다. 작곡입니다. 1827년에 라이프치히에서 짐나지움에 입학을 하고 베토벤이 1827년 3월 26일 57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5세 때 바흐너가 9번 교향곡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벼락을 맞은 듯이 감동받았다. 이렇게 해서 악보를 구해가지고 밤새 그 악보를 베껴 쓰는 이런 일이 남아있습니다. 7번 교향곡이 같이 연주가 됐는데 굉장히 감동받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버가 마탄의 사수를 연주했는데 공연을 보고 이제 지휘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고 지휘자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16세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토벤의 피델리오를 드레스덴에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 나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합니다. 한순간에 내 예술적 감성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내 인생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 인생 전체에서 이때만큼 깊은 인상을 사건은 없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17세 때, 그 15세 때 들었던 그런 음원을 가지고 피아노 연탄곡으로 편곡을 하는데 제가 이걸 들어보려고 한번 저기 했는데 악보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연주생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기록만 보고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피아노곡을 편곡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토마스 학교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민족 봉기도 일어나고 라이프치히 대학에 음악 전공 학생으로 등록을 합니다. 토마스 교회인데 라이프치히에 우측에 있는 교회가 의회 사진이 토마스 교회입니다. 여기 참신자 마인디히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사살을 하고 대입법 지도를 받습니다. 이 교회는 바하가 27년 동안 마지막 그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교회복을 접받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아마 바하는 크게 유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고 나서 이 교회에 묻히게 됩니다.
딴 데 갔다가 나중에 이제 오시고 이랬는데 그 앞에 이제 바하 동상이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든 동상인데요. 가서 보면 꼭 살아있는 바하를 만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모시고 와서 교회 안에 이렇게 좌측에 있는 무덤이고 우측은 맨델슨인데요. 맨델슨이 함부르크에서 이 라이프치히로 와서 이 교회 다락방에서 마테 수만고 교회 중교음악으로는 최고로 꼽히는 그 곡을 맨델슨이 앞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거의 100년 만에 바하의 마테 수만곡을 부활을 시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에는 바하 동상을 세우고 뒤에 가면 이 맨델슨 동상을 세워가지고 기리고 있습니다. 19세에 정규 교육 끝나고 교양학을 찾고 하는데 비엔으로 가는데 그때 비엔나는 완전히 요한 스트라우스한테 미쳐가지고 딴 놈은 노트를 발붙일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다시 프라하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크게 반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초의 오페라 홀레의 작사를 하는데 자기 치료 교수는 굉장히 호평을 했는데 이 누나가 굉장히 악평을 했어요.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말에 듣고 기가 죽어가지고 폐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1832년에서 39년까지 약 7년 기간 습작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빌츠부르크라는 데 가서 한창 지휘자가 됩니다. 아마 이 형이 알베르토가 주선을 해줘가지고 빌츠부르크로 가서 한창 지휘자가 되는데 20세 때죠. 이 빌츠부르크라는 도시가 독일에서 최초로 막 학교가 생긴 도시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요새 텍스트도 완성을 하고 이런데 이 곡도 베토벤의 피델리오, 웨버의 마타네 사수 이 영향을 많이 받은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해 이제 브라우스가 세상 출생하게 됩니다. 이 빌츠부르크라는 도시는 제가 한 달 동안 연수를 갔습니다. 이 도시에 소아도시과 하시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인구는 13만 명인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3명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와인 저기 병에 이거 여러분 이름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 렌트겐 여러분들 아시는 렌트겐이 여기에서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렌트겐 기념관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렌트겐인데 렌트겐을 처음 자기가 발견하고 나서 실험을 자기 부인 손을 찍었죠. 찍은 데가 없죠. 그래서 손을 찍었는데 이게 반지 끼고 있는 이게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제일 처음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프로그라는 데는 모든 학회를 할 때 이 데모스트레이션 항상 해요. 학회 관계없이 엑스레이가 아니더라도 모든 과외 학회를 하면 렌트겐 데모스트레이션 한쪽 구석에 사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도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21세 때 그 막데부르크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일주일 만에 모차르트의 본조는 데뷔를 하고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미나 프라라는 배우를 알게 되는데 자기보다 4세 연상입니다. 벌써 그 딴 남자하고 사이에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랑에 빠져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17세, 4세 연상입니다. 그리고 페니스베르크라고 그 부인이 계약자분인데 가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여가 쉽지 않고 돈을 잘 못 벌어오니까 그 부인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사업가 드레스덴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후에 이제 바흐가 리가 전공이어서 음악 감독도 하고 지휘자도 하고 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스테이블해지니까 그 부인이 다시 좀 되돌아와요. 굉장히 자유스러운 부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장을 하면서 지휘를 하면 무조건 베토벤 교향곡을 올립니다. 3곡부터 8곡까지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25세 때 기행시험인데 대본 완성하고 근데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낭비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극장에서 생각하고 하고 비투성이가 돼가지고 야간 도주를 합니다. 도주를 현무로 도주하려고 그랬는데 폭풍을 만나서 노르웨이 어디 헤매다가 나중에 파리로
파리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파리 시대라고 그러죠. 1839년부터 1842년까지. 그래서 파리 음악원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 아브네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만 해도 베토벤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베토벤이 1827년에 사망을 했는데 39년이면 불과 사망한 지 10년이 남잖아요. 이때는 베토벤에 대한 그 글들을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베토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이 아브네크라는 사람이 베토벤의 곡을 알고 베토벤을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국어교향곡을 듣고는 굉장히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베토벤 공부는 아브네크로부터 자기가 배웠다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이 아브네크라는 사람은 이제 크로이체를 어머머 좋아하는 사람들은 베토벤 르바리 소나타 9번이 크로이체를 소나타인데요. 그 사람이 여기에 이제 지휘자로 있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아브네크라는 사람한테 넘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네크라는 사람의 연주를 듣고는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연주를 듣고 무엇이 소중한가를 분명히 깨달게 됩니다. 파리 오케스트라는 모든 마디 속에서 베토벤의 선율을 인식하는 걸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이 선율이야말로 라이프치 사운드를 빠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평을 보면 베토벤은 선율도 모른다. 이런 평들이 많아요. 베토벤 화음도 모르고 선율도 모르고 베토벤이 보고 나는 기괴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 판치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27세 때 파우스트 소곡을 작곡하는데 이 곡도 베토벤 9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840년에 바그너가 이 작곡가도 하지만 문필력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바그너 전집이 있을 정도예요. 글 쓰는 걸로만. 근데 이제 이때는 다 중편 소설을 안 났습니다. 근데 이게 가상 소설이죠. 자기가 이제 베토벤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뭐 가는 과정에서 읽어보면 뭐 좀 내용이 유치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베토벤에 대한 그 종의 마음을 이런 소설로 남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나왔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원책이고 우측에 그 바그너의 책을 번역을 한 게 있으니까 베토벤 순례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보면 베토벤 순례도 있고 그 당시에 바그너가 베토벤에 대해서 연주회를 할 때마다 그 해설서 이런 걸 썼는데 그걸 같이 다시 읽었어요. 괜찮아요. 구문교향곡에 대한 거 연주 보고서 연주를 할 때 자기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했다는 다른 영웅교향곡에 대한 호로라 선곡에 대한 바그너가 베토벤 곡에 대해서 한 기록들이 다 남아있고 그게 지금 이제 책으로 이번에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드레스덴 파리에서 드레스덴을 오게 됩니다. 방한 네덜란드인이라는 곡이 이제 히트를 치면서 드레스덴을 소연을 하고 정식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베버가 고전에 사망을 했죠. 런던에서 객사를 합니다. 연주회를 한다. 근데 이제 어쨌든 바흐는 베토벤, 베버, 바흐 이어지는 그걸 자기가 읽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베버의 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베버의 유고를 드레스덴으로 이작을 하는 그걸 저도 계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버의 무덤 앞에서 복도 잡고 아주 행사를 거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버의 무덤이 지금 드레스덴에 묻혀 있습니다. 32세 때 타이머에서 완성을 하고 좋은 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왕실 관할단을 지휘를 하면서 부활절전 일요일에 미만원들 고아들을 위한 연주회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베토벤 9번 교향곡 연주를 해요. 근데 이 당시에 베토벤 9번 교향곡은 지휘자들 사이에 연주 불가라는 판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곡은 기하도 너무 어려웠고 특히 성악이 그 당시에 그 성악가들의 그 음역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서 낮춰달라고 했는데 결국 뭐 낮춰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제외되어 있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지휘를 할 때는 꼭 집어넣었어요. 이런 사람들 말리고 또 구문 교향을 하다 보면은 스폰서가 또 나서질 않아요.
좀 자유도 해가지고 한참 다 해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하도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후원 교향곡에 대한 해설을 서로 씁니다. 해설을 가다앉자마자 해설을 쓰는데 그 해설 내용이 괴테의 파우스트를 원용을 해가지고 해설하고 있으니까 보면은 해설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냥 듣는 게 낫지 해설은 어쨌든 바흐는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해설까지 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베를리오즈라는 사람이 이제 베토벤 교향곡에 대한 해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서 봤는데 최근에 누가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베를리오즈가 베토벤의 구론 교향곡에 대해서 해설한 내용들이에요. 이 보면은 그 당시에 베토벤의 교향곡이 일반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하늘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해요. 근데 이것도 보면 베를리오스로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왜 베토벤이 이렇게 썼는지 지금 자기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혁신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출판사는 베토벤 약보를 보내면은 하도 이상한 게 많으니까 잘못했을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출판을 했다가 나중에 대통령에서 통나고 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음악적으로 굉장히 하지 않던 그런 화음이나 이런 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34대 때 68번 구원 연주를 하고 35세에 로엔그린이라는 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저기 푸모나겠죠. 어디 무슨 그걸 하면은 혁명적인 이런데 그게 참여를 직접적으로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배가 돼가지고 줄기로 막론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리스크가 많이 도와줍니다. 가짜 여권을 만들어줘가지고 빠져나가가지고 줄기로 막론을 하는데 거기 가서 연주도 했지만 주로 이제 책을 많이 씁니다. 오페라 드라마, 예술가 혁명, 미래미다 이런 작품들을 쓰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지휘를 하게 되면 꼭그 베토벤 교향곡을 지휘를 하고요. 니베르의 대본 이게 음악을 작곡하는데 바흐는 그 대본도 자기가 직접 다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작곡가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모든 걸 대본을 직접 다 쓰고 첫곡 라이너 니베르의 반지의 제1곡이죠. 라이너의 헌금이 완성됩니다. 41세 때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성의 세계 이런 책을 냈는데 아마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1년에 4번씩이나 탐독을 하고 칸트 이후의 최대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음악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도 베토벤 매니아였어요. 베토벤에 대한 글을 많이 남깁니다.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음악은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아마 이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서 런던으로 지휘를 갔을 때도 교향곡을 연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43세 때 니베르의 반지의 제2박 제3박 발키리의 지그프리트가 발키리로 완성이 되고 지그프리트가 작곡. 그래서 이제 주위로 가서 거기 갔는데 주위에서 많이 도와준 은혜가 있었습니다. 베젠도크라고 모든 걸 다 도와줬는데 또 그게 나고 바람이 나가지고 심각한 관계에 빠지지만 남편이 아주 모충하게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파탄이 나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는 이런 단계가 있고요. 1892년에 추방령이 해제가 되면서 경제 상황도 좋아지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연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산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도 베토벤 교향곡 6곡을 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51세 때 바이에른 왕 루드빅 2세 이게 이제 후기에 바그너의 활동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도 많고 엉망이었는데 이 왕이 청소년기에 바그너 곡을 듣고는 완전히 바그너에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걸 다 도와줍니다. 루드빅 2세 우측에 루드빅 2세인데 12세 때 미래예술단원이라는 감독을 하고 등극을 하고 로엔그린 듣고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완성을
한물 지원을 하겠다. 빚도 다 갚아주고 지금까지 모든 수단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누구보다 별로 많이 보시고 최선. 결국은 이 도와주고 뭐 하마다 경제적인 발전이 나서 결국은 유배가 됩니다. 정신질환 유배가 돼가지고 어느 날 병시체로 발견이 되는 애매하게 그 주치료만 했던 정신과의사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표는 자살을 했지만 아마 타살을 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트리스탄 미네스를 시키고 그러니까 그 TV 2세는 바그너가 작곡할 때마다 작곡하는 말을 초연을 하고 굉장히 감동해요. 근데 바그너는 그렇지 않죠. 사막까지 다 작곡이 돼야 훌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연주를 하고 그러면은 바그너 가져가고 이왕 해가지고 연주도 하고 이런 장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 장가가 태어났는데요. 이때 바그너는 그 코지마 리스트의 딸입니다. 근데 리스트 코지마는 유부녀 상태예요. 한스폰 비용이라고 아주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그하고 결혼 상태인데 아이를 낳습니다. 코지마 한 딸을 낳습니다. 한스폰 비용이라고 그 리스트의 제자리가 그렇죠. 바그너 베를린 휘를 추억에 만든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였는데 코지마가 전 신랑은 자기가 모시기에는 너무 그릇이 작다 이래가지고 바그너한테로 갑니다. 따라가고 또 둘째 딸을 낳습니다. 이때도 결혼한 상태예요. 이러면서 이제 마이스치노가 웨니에서 초연되고 니체하고 만나는 니체가 완전 바그너 매니아였다가 나중에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죠. 또 장남까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미혼 상태에서 남편이 있는데 일남 미녀를 두게 돼요. 일남 미녀를 두죠.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그러면서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코지마의 아버지가 리스트인데 리스트하고 바흐는 부산 사람이에요. 리스트가 1811년생이고 바흐는 181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는 리스트하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죠. 멀쩡한 자기 딸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1870년에 그 베토벤에 대한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쓰고 1870년에 정식 결혼을 해요. 일남이녀를 두고 한스포비로 전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베토벤하고 바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게 이제 평범 베토벤입니다. 그러니까 1870년이면 베토벤이 1770년생이거든요. 베토벤 탄생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한뭐 장문에 베토벤에 대한 논문을 씁니다.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논문인데 내용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그너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신화에 나오는 신하고 동일시하지 않은 것이죠. 옛날 신화를 보면 그래서 아프로디테, 이 비너스죠. 그리스에서 아프로디테라고 그러고 로마로 가면 비너스가 됩니다. 위의 여신이죠. 이 위의 여신이니까 남 신하고의 관계가 그냥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레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이거 아프로디테하고 아레스하고 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딸이 하모니아예요. 특이하죠. 불륜의 관계에서는 딸인데 신화에서 하모니라는 단어가 이역에서 유래된 겁니다. 하모니아예요. 근데 보면은 바람 필 때 막 들키고 그러면은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든요. 이 신화를 보면 신이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바람 피면서 부끄러워하는데 바울은 전혀 부끄러울 게 없어요. 코지마하고 장녀, 차녀 장남을 하는데 아주 떳떳해요. 그래서 보면 신화에서는 신들이 상당히 인간적이고 실제 말은 신화보다도 더 신화적이다. 자기를 아마 신과 동일시하면서 날 때마다 아주 하모니, 조화로 애들이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본 태도가 베토벤 그 논문에서 음악 철학이라는 걸 시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책을 보면 자기는 이 삼자를 동원하겠다 이럽니다. 문학에서의 셰익스피어, 철학의 슈펜하고 음악의 베토벤.
이 삼자를 통합하게 되는. 그러니까 곡이 복잡하지 않을 수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생 동안 연구를 해도 다 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셋을 통합을 했다. 그러니까 리베로의 반지 그러면 그게 곡이 하나인데 4일 동안 들어야 됩니다. 16시간, 4시간씩 4일을 들어야 곡 하나를 듣는 이런 곡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0주년을 1870년이죠. 1870년이 베토벤 탄생 100주년을 위한 곡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지마하고 에스를 밀라 미전 상태에서 정식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정식 교육을 하고 비로하고 이혼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 목가를 작곡해서 부인 생일 축하를 연주하고 또 오후에는 베토벤 영주곡을 연주했다는 이런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사를 하든지 간에 항상 베토벤은 쫓아다닙니다. 이게 지금 베토벤이 쓴 논문, 그 백페이지 되는 논문인데 되게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물론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것도 엄청 어렵고 영어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된 것도 엄청 어려운데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 바그너 사신이 뭔가 이 음악 작품에 대한 체계를 잡아가는 시점이 아니나 싶어요. 이 체계가 그렇게 잘 쓰는 것 같지는 않네요.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58세 때 지금 여기 이제 리베론의 반지의 세 번째 곡입니다. 세 번째 곡이고 바흐네페가 전설이 됩니다. 그 책도 오페라곡이라는 책을 쓰고 요 해가 이제 독일이 최초 독일이 되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계속 나눠져 있었죠. 작은 나라 나눠져 가지고 독일 주변 국가에서 독일이 독일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제 독일을 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의 영향도 상당히 받았던 시성 로마 제국이 결국 나폴레옹 때문에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비스마르크라는 이런 영웅이 나타나서 보물 전쟁에서 프랑스를 깨고 나폴레옹 3세가 그 상점하게 되죠. 그러면서 최초의 독일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독일 독립이. 그러니까 이제 민족 정신 뭐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피어오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872년에 바이로히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로히트, 지금은 바흐너, 조한 상들한테는 거의 성지가 되어 있는 그런 데인데요. 거기에서 축제극장, 이 극장도 아까 말씀드린 그 루드비 2세가 돈을 내가지고 지어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곡하는 곡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음향이나 이런 게 일반 극장에서는 연주를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작곡한 곡을 연주를 하기 위한 극장을 만듭니다. 바흐 자신이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만드는 이런 겁니다. 기공식을 5월 22일 날 하게 됐는데 5월 22일이 자기 생일날이죠. 1823년 5월 20일 생일날 맞춰서 기공식을 해야 되고 마르그라페는 꼭 근처에 극장이 하나 있는데 그때 또 시작은 음원교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후에 계속 바흐 페스티벌을 할 때 항상 개막 연주는 마르그라페 극장에서 음원 교향곡을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하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논문, 음악, 극, 뮤직 드라마 이런 이제 형식은 베토벤, 바흐 자신이 처음 만든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60세 때 축제에서 그 극장이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될 때 이제 그로부터 교향문화 선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61세 때 신들의 왕후 여기 이제 리베로의 반지의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이 신들의 황혼인데 그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리베로의 반지라는 곡은 1848년에 시작을 해서 1874년 그죠 26년 걸려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루드비 2세가 극장도 지어주고 또 이제 저택도 지어줍니다. 바이올렛의 바흐너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는데 그 집 이름을 바흐너가 붙였어요. 바흐프리드. 바흐니 미친 이런 거, 프리드 안식 이런 거죠. 바흐의 안식. 자기 집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지금에다가 이 이름은 내가 붙여놓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 집은 나의 광기가 안식을 찾은 집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축제 극장입니다. 축제극장이고 요즘도 마을 축제할 때든지 여기서 시작을 하죠. 이 극장은 마을 자신이 설계를 했고 이 극장에는 로얄석이 없어요. 음악 앞에서 많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로얄석이 없고 모든 사람이 같은 위치로 같은 자리에 앉아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있지는 극장입니다. 여기 마을 그라비 극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9번 교향곡을 연주를 하고 축제를 하고 와서 마을 페스티벌이 개설이 되는 그런 극장입니다. 여기 바이올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876년에 바이올리트 축제장에서 반지, 전곡이 초연이 됩니다. 4일 동안 걸린 그 초연이는 이게 아마 국제적인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 처음 시작을 할 때, 초연을 할 때, 독일 황제 피에르 일세, 루드비히 2세, 브라질 황제, 그다음에 유명한 음악가들, 무르크나 차이콥스키, 그리고 철학자 니체 이런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한 그런 축제 극장에서의 초연이었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곡이죠. 파리지 8를 작사하고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완성하고 나서 81년도에 이제 쉬러 이탈리아로 여행을 갑니다. 가서 자기 종교와 예술에 대한 보완작업, 저술작업을 하게 되고요. 너다시라가 이게도 종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이런 건데요. 종교에 대한 태도도 베토벤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베토벤도 종교가 맺고 찾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별로 안 갔어요. 베토벤이 장엄 미사고 시작을 미사고 감남선의 미술관 중요한 음악, 종교 음악은 세 곡을 잡고 하는데 그냥 미사 그런 행사를 위한 곡이 아니고 연주를 위한 곡이다 그러죠. 미사곡을 잡고 하면서 말하자면 그 종교음악이 아닌 세속음악하고 같이 작곡한 이런 거였죠.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어떤 종교주의라기보다는 철학적인 그런 접근을 했는데 이런 접근도 베토벤과 상당히 유사한 종교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9세 때 88일 완성이 되고 바이올리트에서 초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흐는 이 곡을 바이올리트에서만 연주를 합니다. 바이올리트 그 극장이 아니면 이 곡을 연주를 할 수 있는 극장이 있다. 이래가지고 아예 일어나다시피 바이올리트에서만 공연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후에 1903년에 이때는 아직 그 저작권이 수출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뉴욕에서 처음 공연을 하고 1914년 이후에는 저작권이 소멸이 돼서 전 세계에서 다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음은 그 음향이나 이런 게 극장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연주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바이올리트에서는 연주가 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83년에 이태리로 가서 베니스에서 협식, 즉 발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신장질환이죠. 그래서 4일 후에 바이올리트에 이태리가 도착을 하고 2개월 후에 이제 브루크나가 그 곡을 작곡을 하면서 에드와는 코다라는 걸 집어넣어서 마운을 에드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를 보면 은연 중에 죽음을 예감을 하고 알게 모르게 일생을 정리한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런 삶 자체도 베토벤의 후기 마지막 삶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흐가 주로 활동하던 바이올리트, 위넨, 프랑크푸르트, 그죠?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그 근처에 있는 스위스로 와서 루체 베르린에서 활동하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시 베토벤하고의 관계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5세 때 1909년에 교향악곡을 접하고 피아노 파송을 시작하고 시인과 음악가의 공부를 키우기 시작한 게 15세 때입니다. 17세 때 내손용 편곡을 했습니다. 구멍교향을 가지고 악보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 토마스 핀제 즉시예요.
그다음에 1837년 24세 때 리가 극장에 음악 감독으로 시작을 하지만 가수도 지휘를 맡을 때는 교향곡, 베토벤의 교향곡을 자꾸 연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리에 가서는 그때는 아마 직접 연주는 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음악은 아브네크죠. 프랑스에서 베토벤을 알리려고 하는 그 지휘자의 연주를 듣고 진정한 선율을 이렇게 구원 교향곡에 대한 참나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27세 때 파우스트 곡을 작곡하는데 이 곡이 이제 구원 교향곡에 영향을 많이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베토벤으로 향한 순례길이라는 중편 소설을 쓰면서 베토벤에 대한 그런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가상 소설로 표현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방황 네덜란드를 작곡하는데 피델리오 베토벤은 오페라는 딱 한 곡밖에 작곡하지 않았어요. 피델리오예요. 근데 곡을 들어보면 그 사실 바그너의 곡과 피델리오 곡이 이제 저는 잘 연결은 안 돼요. 근데 바그너 자신이 자기의 곡은 드라마 그거에 뿌리는 피델리오라고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그너 자신이 그렇게 쓰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래야죠. 그리고 그 당시에 베토벤의 교향곡이나 뭐 신작 이런 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피델리오에 대한 곡은 이게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곳에서 연주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기록도 베를리오스라는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델리오라는 곡을 쓸 때 이 소곡을 베토벤이 4개를 작곡을 해요. 이거 작곡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작곡을 하고 소곡을 하는 거예요. 4개를 작곡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4곡의 소곡이 왜 베토벤이 이렇게 자꾸 소곡을 했을까? 이런 것도 굉장한 관심의 감정이었고 내곡만 모아서 연주를 하는 이런 연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델리오는 그 당시에 상당히 좀 받아들여졌던 이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잭슨의 왕실관을 자선 연주를 하면서 9번, 7번 뭐 해설을 다 쓰면서요. 그리고 그 후에도 연주를 할 때마다 항상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도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를 하고 이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870년에 논문을 베토벤에 대한 그런데 교향곡에 대한 바그너의 코멘트입니다. 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신적인 교향곡이다. God like symphony. 그리고 베토벤의 가장 진실된 영혼은 교향곡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씁니다. 그리고 자문비선. 이게 이제 1823년 베토벤이 53세 때 쓴 미사곡인데 이것도 사실은 종교음악과 세속음악이 합쳐져 있는 이런 거예요. 이게 미사곡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아직까지 되고 있는 거 봐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그 종교 의례를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연주용 미사곡을 작곡한 거죠. 이것도 이제 교향곡의 식탁에 있다. 그리고 교향곡이 또 세 번째 우리는 종교음악을 쓰면 그게 교향곡이고 교향곡은 종교적이고 종교와 세속이 하나가 되는 이런 초자연적인 생물. 그리고 가장 순수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영혼의 숭고함을 되찾는다. 독일인의 혼을 베토벤처럼 고양시킨 작가는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흐는 굉장히 독일적인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독일적. 그 유태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대 이런 걸 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섯 분인데 자술하고 분리받아 쓰고 해가지고 한 5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9번 교향곡입니다. 9번의 신비적인 영향을 받아 음악의 가장 깊은 구석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 힘들 때는 이게 인생이 힘들 때도 9번 교향곡 음악이 작곡이 잘하는 때도 9번 교향곡 항상 9번 교향곡이 자기 영감의 원천 예술적 영감의 직접적인 원천은 베토벤이었다. 이런 내용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제 대그의 합의를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가 사실 핵심적인 대그의 합의 이런 건데요. 대그의 합의라는 존재를
한 곡을 한 인물을 설정하는데 그 한 인물에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인물을 설정합니다. 되게 알겠죠? 철학과 음악의 통합입니다. 사실은 이 쇼펜하우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철학적인 걸 음악하고 통합하는 시도는 베토벤이 시작했습니다. 칸트, 헤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베토벤이. 그러니까 베토벤 곡을 들으면은 들을수록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왜 그러냐 하면 작곡되는 과정이 복잡해서 그래요. 베토벤은 뭐 계속 엄청나게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악과 철학을 통합한 기본 자세 베토벤을 그리고 이제 쇼펜하우어가 통합이 되면서 노동을 발전해낸 이런 게 있죠. 음악과 신화의 통합이 심죠. 신화. 베토벤은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 주제가 있고 바흐는 게르만 신화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이게 인류 공통의 유산이라 이렇게 그리스 신화를 그래가지고 그리스에 국한된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독일 신화는 독일 신화죠. 이게 여기서 한계가 좀 있어요. 문학하고 통합하는 거, 베토벤, 괴테 실로, 셰익스피어, 베토벤이 아주 독서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잘 들리지 않으니까, 교사 들리지 않으니까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으로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괴테하고는 직접 여러 번 만났죠. 같은 나이는 좀 많지만 만나서 디스커션도 하고 슐레의 시는 구원교향곡의 사학자인 슐레의 시죠. 안디 프로이데 파리에 부처하는 시를 베토벤이 다시 조금 바꾸기도 그래가지고 성악을 음악에다 통합을 내는 겁니다. 작가들은 둘 다 동적인 바흐로도 마치 관심이었습니다. 문화하고 통합. 그래서 바흐의 음악극은 베토벤의 교향곡과 셰익스피어의 드라마를 결합된 숭고한 발견이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음악과 종교와 철학, 종교가 음악하고 종교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을 하면서 음악과 통합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베토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캐톨릭이었지만 교회에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살았을 때 세례받고 죽을 때 성설할 때 기독교인으로 죽는다. 힌두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베토벤이 남긴 베토벤 사망하고 나서 베토벤의 유품들이 경배에 붙였었거든요. 그때 그 도서공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에 대한 책이 있잖아요. 힌두교에 대한 책을 쓰고 이 힌두교라는 게 이게 결국은 핵심 사상은 대극의 합의를 일삼았잖아요. 그래서 베토벤이 그런 복잡했던 게 한 영향이 좀 많지 않았을까. 바흐도 역시 바흐는 불교까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독교, 불교, 인류 이를 많으면서 음악과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과 언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바흐가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겁니다. 유태인에 대해서 굉장히 깔아뭉개고 그랬는데 유태인이 자신들의 언어가 분명찮다는 언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국민들이 무슨 음악을 하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요즘 엔티 유태인에 대한 글도 쓰고 뭐 대목까지 멸시하는 그런 거 아는데 문학하고 음악하고의 관계를 통합을 한 게 베토벤이었죠. 베토벤 시,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발전시키는 게 있고 또 무한선율 이게 좀 다루기 없이 선율이 계속 된다고 그러는데 베토벤 3번 교향 영웅교향 근데 저는 사실 또 들어와도 왜 영웅교향이 바흐의 무한선율과 연결이 되는지 설명은 안 되는데 바흐 자신이 계속 이걸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던 것같습 그래서 자기의 무한선율도 베토벤 3번 영웅교향의 1악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곡을 신성에 내세웠는데 사실 저는 제가 너무 욕심 부린 것 같아요. 저건 분야가 굉장히 큰 분야인데 아주 간단하게 만나요. 예를 들어서 이 정신과에서는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게 결국 생각, 감정, 행동이거든요. 이 정신이 뭐냐는 정신이 뭐냐는 사실은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을 하면 정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정신과 체계는
보면은 어느 책에도 정신이 뭐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와 있지 않아요. 아주 귀상한 겁니다. 네, 그 시간 정신을 하고 보고 있죠. 그래서 보면 생각, 감정, 행동이죠. 정신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생각, 감정,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 감정, 행동의 조합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 일반적인 사람은 비교적 조화 없다고 조금만 들어가면 엉망이에요. 그렇지만 환자들은 생각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면 조절병이 됩니다. 감정체계가 무너지면 감정장애, 조울병, 우울증이 되죠. 행동체계가 무너지면 행동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 3자가 얼마나 조합을 따라가지고 정신적인 상태가 결정이 되고 정상이냐 비정상적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좀 얼핏 보면 좋아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사실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지금도 사회적으로 보세요. 겉으로 보면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환자보다 더 환자 쓰는 사람들이 깔면 줍니다. 매달 우리가 보는 게 환자보다 훨씬 더 환자 쓰는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의관계에서 얼마나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서 조화를 추구해야 타인하고의 관계에서 조화를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서 조화를 성취하기 어려우니까 대의관계에서 조화롭다는 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은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근데 조화로움의 궁극적은 하나가 되는 거죠. 생각, 감정,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건데 그건 일반 사람들은 불가합니다. 가깝게 하나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적인 그 여러분 보세요. 난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해도 도리에 벗어남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죠? 공자님이죠. 그죠? 정신소를 부르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해도 도리에 벗어남이 없더라. 이게 공자가 70살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72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공자께서 70살쯤 가서 아 내가 정신이 좀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불가한 거죠. 불가한데 목표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런 면에서 베토벤과 바그너는 치유성이 있다. 제가 치유성 말을 했었는데 치료는 바깥에서 가야 되는 겁니다. 치유는 내부에 있는 능력이에요. 치유는 내부에서 힐링되는 이걸 치유라고 하고 치유성을 강화시켜주는 게 치료죠. 그죠? 치료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걸 치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치유의 능력이 없으면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치유와 치유에서 치료를 갖는 그런 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막 이건 뭐 오늘 설명 못 드린다만 기본적으로 하나 썼어요. 들어가 성악기업. 옛날에 그때만 해도 성악은 따로 기악 따로입니다. 기악도 따로 있고 성악 따로예요. 근데 베토벤은 국악교회에서 합쳐버린 거예요. 성악기업. 이건 뭐 아주 혁명적인 시도였죠. 그죠? 그러니 그 부류 발달입니다. 조화로 구조하고 베토벤 곡 중에 불협화음이 엄청나게 아주 초기부터 아주 어렸습니다. 이 하이든이 막 하루는 고치하고 투쟁과 평화, 문명교하고 전문교하고 저는 다른 가치가 가치. 인과가 자연에서 아이들과 느끼는 것입니다. 성과 속, 종교음악을 작곡하면서 세속적인 종교는 세속을 필요로 하고 세속은 종교를 필요로 하고 둘이 서로 필요로 하는 존재지 독립적으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통과 개혁. 베토벤이 엄청난 개혁을 했지만 자기가 쓰는 곡에다가 한 악장 정도는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악장 넣으면서 자기 곡을 쓰는 거예요. 이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제 하에서 개혁인 거죠. 완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상과주, 결국 나하고 조금 좋아하는 영웅의 주제거든요. 영웅의 주제. 이게 이런 면에서 하나 선생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쓴 게 이 곡이 이 책인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동양 사상과 베토벤의 음악하고 관계를 제가 정리를 한 책입니다. 이 밖에 있는 글씨는 베토벤이 교수입니다. 3월 21일 날 3월이었는데 3월 23일 날 의식이 좀 도착한 상태에서 내용 몇 건 없어요. 자기 재산을 그 말씀 거기 조카한테 남긴다는 그런 유서를 쓰고 상황이 됩니다. 베토벤 마음을 음악을 달랐었죠. 아까 제가 그 영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성과학이 존재하고 인문학적인 것과 음악을 통합을 하는
이게 이제 베토벤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그너에 의해서 이제 훨씬 발전이 된 이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과 바그너의 음악도 핵심 사상이 뭐냐? 그러면은 대외 합의서 하나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 사상은 우리가 치료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게 적용돼야 되는 그런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보면은 이런 음악을 계속 들으면은 내가 의도를 하지 않더라도 내 속에 있는 하나됨 이건 누구의 마음속에나 있다고 보는 거죠. 의식을 하지 못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사람과 관계를 2020년에 책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발달 과정에서 베토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여러 가지 문학적인 것과 음악을 통합한 신화 통합을 한 이런 과정. 거의 바그너 자신의 말을 빌리더라도 신이 없다고 그러죠. 베토벤이 신이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심성의 원을 추구한 거죠. 베토벤의 개혁 정신이 이런 겁니다.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진선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다면 깨뜨리지 못할 규칙이 없다. 이게 베토벤의 기본 개혁 정신이에요.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진선이에요. 근데 바그너는 독일 정신이죠. 이게 뭐 상대한 죄죠. 독일 정신이 반면에서 이분적인 거죠.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지만 보편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그너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토벤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없고 또 좋아하는 정도의 차이, 알고 있는 정도의 차이. 나는 베토벤이 싫어. 이런 사람 사실 별로 없거든. 근데 바그너리야. 안티 바그너리야. 확실하게 나누어집니다. 바그너파가 있고 반바그너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그너 자신의 음악 정신이 이분법이었어요. 당연히 그게 듣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쭉 바그너하고 베토벤을 보면은 바그너가 그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는 베토벤을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널리 알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베토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베토벤이 왜냐하면 통합적인 거예요. 인간 전체예요. 근데 바그너는 자기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분법적인 눈으로 베토벤을 본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베토벤은 시를 가사에다 집어넣는데 바흐는 괴테의 눈으로 파우스트 시를 썼으면 시의 눈으로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죠. 그죠? 시의 정신은 모든 인간 정치가 된다 이겁니다. 가사가 시의 가사가 모든 인간 독일인이 하나가 된다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 하나가 된다.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바흐가 베토벤의 음악적인 사상, 음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이분법적인 태도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법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인간이 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나 집단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나 이분법에서 회화는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밑편 내편 가르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한 개인도 성숙하는 과정이고 집단도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제일 어려운 게 지금 평가라는 거죠. 그게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의 정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런 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과 지금 말로 한다고 그러면 통섭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통섭적인 모든 학문의 벽을 없애는 거죠. 이게 베토벤이 시작을 했지만 바흐를 받아들여가지고 뮤직 드라마, 음악극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음악을 탄생시킨 점은 이제 큰 공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통섭적인 접근, 이건 지금 이제 모든 학문에서 다 하고 있죠. 그죠? 뭘 하더라도 인문학적인 배경,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런 게 이미 베토벤 시대에 시도가 됐던 이런 걸 보면 베토벤, 바흐 이 사람들은 과거의 음악가가 아니라 현재 또 미래의 음악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그 맨날 책을 쓰고 이러는데 베토벤에 대한 책도 지금도 보면 뭐 세계 어디선가 누군가가 쓰고 있어요. 어디선가 새로운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의 소문을 보면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베토벤에 대해서 책을 쓰지만 그거는 베토벤 음악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사상에 비하면 물안봉, 과거의 물안봉을 지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쓰면서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뭐 이렇게 거창한 주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는 이런 수준이 아닐까 이런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자,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자, 김봉길 예전 공부가 또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 잘 들었고 그런데요, 제가 좀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9번 교향곡,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 전하는 메시지, 그 안에 어떤 내용인지 그런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네, 뭐 베토벤이 결국 9곡을 썼는데 이제 마지막 곡이 부분 교향곡입니다. 10번 교향곡은 이제 계획만 했다가 좀 남아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시를 일단 거기다 포함시켰는데 그 시의 내용이 그 당시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자유, 평등, 평화 이런 게 이제 그 시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토벤이 받아들였던 건 그런 정신이죠. 그죠? 자유, 평화 이런 대립적인 걸 하나로 만든 그 가사 중에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 이런 건데 그 가사는 신의 시가 아니고 신의 원래 시는 거지와 귀족들이 하나가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베토벤이 그건 자기가 막 바꿔가지고 독일어로 하면 이제 알레 멘션 베르덴 브리더 이런 걸 했거든요. 이제 모든 인간은 하나다. 이게 아마 핵심적인 사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호합의 그런 거죠. 그래서 베토벤 9번 교회는 항상 나누어져 있던 거에서 또 호합이 되는 이런 때 대표적인 곡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유럽 연합이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여기서. 근데 국가는 9번 교회를 가지고 카나안이라는 그 지휘자가 유럽 연합이 완성이 되면 써야 될 국가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9번 교회의 그 주제를 가지고 국가가 만들어져 있고 동서독이 옛날에 같이 나갈 때도 같이 할 때 국가가 없으니까 그때도 국가밖에 안 없었어요. 그 다음에 동서독이 통일이 됐을 때도 그 장벽에서 제일 먼저 연주하는 게 구원교향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교향곡은 평가를 위해서 벗어나고 모든 인간의 존재는 소중하고 이게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어느 나라나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옥주원교향곡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죠. 우리나라도 KBS에서 루틴으로 교향곡을 만든 바로 기본 정신은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은기 합장이 아무래도 한 말씀 하셔야겠네요. 네, 마이크 좀. 아니, 그, 그, 어, 제가 조수철 교수님 뵈면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사랑, 열정 이것 때문에 너무 감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보셔갖고 오늘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사실 9번 교향곡을 그렇게 보신다는 것도 사실 좀 폄하이기는 한데 9번 교향곡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9번 교향곡의 의미가 있는 것은 9번 이전까지의 교향곡의 그 전체 줄거리가 다 투쟁이었거든요. 투쟁이고 영웅이 승리한다는 서사에서 빈체제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된
마당에 그거를 할 수 없었던 대안으로 이제 9번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는 어떻게 베토벤과 바그너의 관계를 보냐면, 실제로 베토벤은 음악사에서는 음악이라는 것을 예술로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얘기는 예술로 만들었다는 뜻은 뭐냐면, 바로 지금 나와서 오락으로 소모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베토벤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베토벤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으니까 자기는 할 게 없어진 세대에 바그너가 나왔고 브람스가 나왔는데, 브람스는 하던 대로 그대로 교향곡을 하는데 바그너는 자기는 다른 걸 하겠다고 해서 이제 다른 대안을 만든 게 음악극이고, 마침 그때 독일이 통일되면서 국가적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독일 신화를 다 끌어다가 그 이제 히틀러가 좋아하는 일을 해준 거, 이게 이제 저희가 좀 나쁘게 보는 그런 판단이었는데, 이걸 전부 다 너무 그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아서 책으로 읽었지만 또 다르게 그 애정이 다 느껴져서 놀랐는데, 제가 얼마 전에 타임을 썼지만 실제로 바그너는 그 나쁜 남자 중에 나쁜 남자거든요. 제가 맨날 그 얘기, 오늘 베젠동크 얘기도 나왔지만 바그너의 제일 유명한 얘기가 남의 여자와 남의 직업을 자기 걸로 알았다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빚을 많이 주고 야반 도주하는 게 셀 수 없이 많고, 그다음에 유부녀랑 그 스캔들이 난 것도 셀 수 없이 많고, 그다음에 반유대주의도 굉장히 그 비열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바그너를 사랑하실 수 있는지, 왜냐면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바그너 음악보다는 바그너나 베토벤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 정말 느껴졌거든요, 오늘 강의 통해서. 그래서 인간적으로 베토벤도 사실 옆에 두기는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그 인간적인 결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분들의 그 정신 세계까지도 그 굉장히 높이 사시는 그 비결은 과연 뭘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바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오페라보다는 별로 내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바흐는 좀 그러네요. 근데 이제 바흐는 협회에서 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제 위에 전에 회사 나왔던 분이 김문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 후임자를 우리 찾아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해가지고 베토벤과 바흐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베토벤 내가 하지만 바흐는 내가 그때 낯설게 했는데 베토벤 강의를 한 2번 했었습니다. 바흐 협회에서. 이 자기가 베토벤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 틀이 잡혀 있으면 바흐하고 연결 짓는 건 복잡하지 않을 거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주고 회사를 맡아가지고 주로 제가 한 주제는 베토벤과 바흐였어요. 바흐하고 불구가.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정말 그런 없어요. 히틀러가 바흐를 좋아했지만 그건 왜냐하면 바흐는 자신이 워낙 철저한 반유대인이었거든요. 이게 히틀러가 그게 자기 고유한 게 아니라 바흐의 정신이 그대로 히틀러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베토벤도 사실은 엉망이죠. 베토벤이 그 인간에 대한 글을 남긴 게 많은데, 음악을 작곡할 때 베토벤하고 일상생활에 대해 베토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음악을 작곡할 때는 인간에 대한 게 뭐가 어떻게 소중하고 이런 것만 자꾸 남아요. 일상생활에는 일정한 대인관계를 맺을 게 별로 없어요. 결혼도 못하고 혼자 그러다 죽게 되는데, 대인관계가 조금만 지나면 싸우고 난리도 치고 이랬죠. 그래서 만약에 베토벤이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인간에 대한 자세가 음악을 쓸 때 자세하고 일치가 됐으면 아마 예수나 이 정도 수준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건 아직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바흐나 베토벤한테서 공통적인 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술적인 작품이 개인적 생활로 인해서 평화될 수는 없지 않을까. 작품은 작품대로, 생대로 이게 크게 좋지만 그건 좀 별도로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또 어떤 것에서는
그런 복잡한 내막이 난사한 내막이가 음악적인 아이디어로 영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생태계를 보고 음악을 보고 관계관계를 보고 이러면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보자. 다 있습니다. 포지티브 라이프. 자, 이범 장관님 사모님께서 음악인이신데 마이크 좀 드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 음악에 이렇게 전문가가 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선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다가 음악, 그 의사 선생님이 음악에 이렇게 심취하게 되시는지 동기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대개 보면 그 유럽의 음악가들이 1800년대에서 한 50년 사이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왜 그때 사람들이 그 똑똑해서 그런가요? 왜 지금은 이런 음악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물론 이제 학습물 관가에서 음악 왕실에서 음악을 육성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때 사람하고 지금 우리 시대 사람하고 우리가 좀 열등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음악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가가지고 따로따로 한번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음악은 제가 아주 청소년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부산서 나왔는데, 부산 중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때 그 윤희상 선생님께서 우리 고등학교 음악 선생을 계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과가 윤희상 선생이 작곡을 하고 유치한 선생님 작시를 한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64년, 5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들이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고, 음악 그걸 굉장히 열심히 시키고, 우리 음악 시험이 다 곡 들려주고 곡 하나 맞추는 게 음악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숙제를 하다 보면 음악을 안 듣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67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동베를린 사건이 났죠. 그 윤석 선생이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슴 문제 때문에 한동안 이렇게 됐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런 영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음악 듣기 시작을 했는데 관심 갖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음악을 들었는데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베토벤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관심 갖게 된 건 그 사람의 이런 음악적인 발달 과정이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의 발달 과정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매치가 돼요. 그 정신의학을 하면서 그런 관점을 보게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사실. 한 사람만 하기에. 이게 이제 계속 듣다가 책을 보다 글을 쓰다 뭐 이렇게 논문을 쓰다가 책을 쓰게 되고 이게 일생 동안 가게 되는 거죠. 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베토벤과 정신의학이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애 한 축은 베토벤이고 다른 한 축은 정신의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왜 또 의사들이 이게 직업으로 보면은 그 비음악인으로 음악 좋아하는 인물을 따지면 의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면. 근데 이것도 보면 신화에서 보면 우리가 같아요. 그 의술의 신이 아크레피우스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폴로예요. 음악의 신은 음악의 달인 올페우스가 있거든요. 올페우스라고. 올페우스도 아버지는 아폴로예요. 엄마는 달라요. 뿌리가 음악하고 의학은 뿌리가 같아요. 아버지가 같은 신화에서. 저는 하모니에서 일치가 되지 않나요? 음악도 기본적으로 하모니가 상당히 중요하고 음악도 사실은 따지면 균형이 깨지는 거거든요. 조합은 깨지는 거거든요. 기관과 기관 간에 조합이 깨지면 질병이 되는 거거든요. 이 질병하고 조합하고 이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의사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신화적으로 그러지 않을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복잡한데요. 사실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뭐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이 같은 시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모차르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시대거든요. 이게 같은 시대에 이렇게 막 태어나는 건 그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여러 가지가 작동하지 않겠습니다. 기가 저는 이제 어떤 일정한 기가 일정한 시기에 가해지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1809년, 10년, 11년, 12년 해가지고 쇼팽, 맨델스존, 리스트, 슈만 계속 태어나거든요. 1년 차이로 두고. 그러니까 어떤 기가 있으면서 또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그죠?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서로 태어난 유전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어난 게 있고 그다음에 음악적인 경향은 고전주의 바로 그 고전주의 낭만주의 현대음악 이렇게 이어지지만 왜 지금 그런 음악가가 없느냐 그런데 이건 작곡의 스타일이 달라진 거거든요. 고전 낭만 이렇게 오면서 이게 이제 현대음악은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엔 쉽진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 나름대로의 틀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대음악가들이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가서 어떤 평을 받을지는 그건 모르는 거죠. 특히 이제 현대음악 그러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윤희상 그분이 굉장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현대음악의 한 큰 흐름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윤희상 그분이 독일을 갈 때 독일도 상당히 좀 유럽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혼란스러운 상황에 가서 동양 사상과 서양 음악을 통합을 해서 완벽하게 음악의 한 주류를 만든 사람이 윤희상 씨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현대음악에서 옛날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처럼 윤희상이라는 사람의 위치가 현대음악에서는 그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제자의 제자 중에 진은숙이라고 요즘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세계음악의 현대음악의 모든 작곡상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진중권 씨 누나입니다. 진숙이 누나인데 진은숙이라고 아주 지금 제가 보기엔 현대음악의 흐름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왜 그런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현대음악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작곡하는 걸 봐야 되고 또 앞으로 지나서 현대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건 이제 또 현대의 어떤 판단 기준이지 지금 딱 잘라서 왜 이러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바하가 나오냐 브람스가 나오냐 비교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모차르트가 나오냐 뭐 리스트가 나오냐 비교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지금 나름대로의 흐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어떤 음악에 익숙해 있으니까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요. 들으면 좋아지진 않아요. 저도 열심히 듣긴 하는데 듣지만 알지만 좋아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건 뭐 제가 노력은 하죠. 노력은 하고 어떤 것도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반갑죠. 그죠? 굉장히 반갑게 들으면서 흐름 봐야 됩니다. 흐름 봐야 되는데 지금 현대음악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동양에서 가서 독일 가서 활동을 하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죠 큰 현대음악의 흐름을 주관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제가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할 말씀 예, 알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동기지만 의사가 다 저렇게 똑똑한 건 아니에요. 제 동기 100명 중에 제일 우수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요새 그 의료 사태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는데 아까 식사 때 잠시 하신 말씀 짧게 한 1분 동안에 의료와 법조, 요 국제적인 위상, 순위 요거만 한 1분 내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사실은 그 세계적인 평가가 우리나라 사정보다는 법조계는 얼마 전에 통계가 나는 게 167개 중에 우리나라가 155위예요. 아프리카보다 16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평가가 155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법조계가 완전히 신호가 깨지는 거예요. 뭐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속도가 있는가 봐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지금 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의료는 사실은 그 가장 싼 값으로 제일 좋은 서비스를 받는 세 나라 중에 세계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계속 몇 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평균 수명이 늘어가는 속도가 세계 1위예요. 평균 수명이 늘어가는 속도가 그래서 지금 통계는 2030년에 태어나는 아이들 기준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세계 3위인데 일본을 앞지릅니다. 여자 평균 나이가 90세가 돼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죠.
위암 발병률은 우리나라 세계 최고입니다. 사망률은 185위예요. 발병률 1위, 사망률 185위. 간암, 발병률 한 4위쯤 되고, 사망률 180 이상입니다. 게다가 암이 10개, 암 중에 10대 안에 들어가는 암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근데 조기 발견, 조기 치료는 세계 최고예요. 그 다음에 세계사고의 싼 값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자꾸 숫자 가지고 하잖아요. OECD 국가에서 인구 몇 명당 의사 몇 명인데 몇 명 이런 기준인데 환자 숫자를 보면 외국에서 20명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80명을 보거든요. 착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숫자를 비교하려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숫자에다가 4를 곱하고 비교를 해야 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같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문 의사를 접촉하는 시간, 세계에서 제일 짧아요. 전문 의사를 접촉하는 시간을 냈는데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짧은 시간 내에 전문가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단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고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 어렵게 지금 이제 완전히 힘들어져 버렸죠. 힘들어져 가지고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이러는데 그죠. 자기가 전문을 했으면은 자기 전문 분야부터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옳죠. 그죠. 옛날에 우리 허준에 저기 동의보감을 봐도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의, 큰 의사는 나라를 고치고 소위는 의사들이 고친다. 의관들이. 이게 소위는 의관한테 맡겨두고 자기는 그 나라를 고친다 했는데 엉뚱하게 좀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전문 아닌 분야에 끼어들어서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게 가슴 아픈 일이죠. 할 말은 한도 없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 한 일주일 전에 종합검진했는데 조금 전에 전화 왔어요. 결과를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분 있다 통화하자고 그랬는데 의료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안타까우니까 그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의료인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상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고대 교가가 작곡자가 윤희상 선생님이시래요. 그래서 좀 예, 그 노래를 늘 이제 자주 듣고 등등 하는데 연세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한번 고대에서 초청해가지고 그 가사 없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평소에는 가사에 붙여서 잘 곡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냥 가사 없이 들어보니까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곡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새삼 떠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영 이사님 어디 계세요? 조금 전에 저기 계시네요. 광운대학교 광운학원이 창학 90주년이 얼마 전에 있어서 큰 행사도 했는데 그야말로 교육 입국을 이끌어 오신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축하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 90주년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들어가는데 이제 다이소 가셔야 되는 걸 아시죠? 다이소 가시면 휴가용품들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 검색을 엊그저께 해봤더니 요새는 그 냉감 셔츠가 굉장히 그 유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고 그 입으면 엄청 시원하다고 하는데 가격은 얼마 하나요? 이게 시원하셨어요. 가격 비싸면 5천 원. 예, 일단 정말 가성비를 중시하는 세상인데 없는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저 품질 좋고 하는데 여름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한 달 지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